민간의 행위자들이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네 가지를 나눈 거예요. 자, 대중적 지지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주도자가 민간의 행위자들이냐 아니면 국가냐에 따라 이 네 가지 모형을 나누게 된 거예요. 요게 외부 주도 행위. 민간이 주도를 해요. 요거 똑같은 거예요. 요거하고. 민간이 주도를 하고 국민들의 지지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들도 다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정상적인 그 주석의 1번 보시면요. 네 번째 줄, 정상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서 뭐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다음에 심볼, 촉발 장치 같은 거, 점화계기 같은 심볼 같은 게 활용이 돼서 매스 미디어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의제가 채택되는 이게 바로 외부 주도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구치경이라는 게 있어요. 구치경. 요거는 국민의 지지가 높아요. 그런데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국민도 지지를 많이 보내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떠한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정책으로 굳히면 돼요. 정책으로 바로 굳히기. 그래서 맨 끝에 공고화형이라고 해요. 공고화. 컨솔리데이션. 컨솔리데이트 하면 뭘 공고히 한다. 굳힌다. 정책으로 바로 굳힌다. 어떤 액션이 필요 없어요. 그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경우는 뭐냐면 민간 행위자가 주도를 하는데 지지가 낮아요. 이쪽은 지지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지지를 끌어내야 돼요. 지지가 없으면 집행하기가 힘든 그런, 요게 지금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지가 낮으니까 PR 같은 걸 통해서 자꾸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해서 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동원형이에요. 동원형. 특히 아래 보시면 동원형에는 뭐가 나오냐면 PR이 나옵니다. PR, 공공가격 캠페인. 이 정책 해야 된다. 왜 해야 된다. 설득을 하는 거죠. 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요게 뭐냐면요, 내부 접근형이에요. 내부 접근형. 자, 이거는 지금 국민의 지지가 낮아요. 그런데 이 지지를 꼭 높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국민들이 알거나 하면 골치가 아파요. 은밀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부 접근형. 요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왜 국가가 정부 내부에서 주도하는데 내부란 말을 썼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지가 낮은 건 알겠는데 왜 정부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 행위자가 밖에서 주도하는데 왜 이 내부란 게 무슨 말을 겠냐? 근데 이 내부가 정부 내부냐 밖이냐 이게 아니고요. 이 내부는 관심 집단을 말합니다.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관심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책 공동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철의 삼각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해관계자, 이런 집단, 거기서 은밀하게 그냥 채택이 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알리지도 않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가 낮으면서도 국가가 아니라 민간 행위자가 주도하는 게 내부 접근형인데, 따라서 내부 접근형은요, 거기 아래 보시면 3번 내부 주도형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세 번째 줄, 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어떤 집단,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한정이 돼요.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알리지 않아도 돼요. 이건요. 은밀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로 구분한 사람이 피터 메이입니다. 피터 메이.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의제 설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냐, 어떤 경우에 의제가 쉽고 어떤 경우에 이제 채택이 어려우냐 를 분석한 게 있는데요. 그거를 오른쪽에 썸머리에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썸머리하고 위에 있는 그 가로 3번, 1번 그거만 아시면 돼요. 썸머리에 문제가 중요하다. 이제 이해 집단이 아주 많고 그 문제가 정말 대중적이고 중요하다 할 때는 이건 채택이 쉽게 돼요. 쉽게 채택이 됩니다. 영향을 받는 이해 집단이 엄청 많고 그리고 그 문제가 아주 대중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데 그 밑에 2번 보시면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응집력의 정도가 낮을 때는 의제화가 오히려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넓게 분포됐는데 뭐 누가 하겠지, 뭐 내 일이 아닌데, 이게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응집력, 조직화가 약할 때는 오히려 의제 채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해 집단이 크고 여러 사람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중요하고 대중적이고 그럴 때는 되는데,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지만 조직화의 정도가 약할 때는 의제 채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3번 첨예하게 쟁점화된 문제 이런 거는 오래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채택이 돼요. 그리고 4번 문제를 인지하는 집단, 알고 있는 집단이 많으면 못 넘어가요. 채택을 해야 돼요. 인지 집단. 그다음에 문제가 구체적일수록 쉽게 채택이 됩니다. 추상적일수록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선례가 없으면 잘 안 되겠죠. 선례. 그다음에 아무리 중요해도 해결책이 없으면 또 안 되겠죠. 뭐 상식이고. 그리고 또 9번 문제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 그러니까 이해 집단이 크다는 거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는 쉽게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가 관련해서 맨 꼭대기 괄호 3번 문제 내용적 특성, 크랜슨의 문제 특성론인데요. 7급은 그거 아셔야 돼요. 조금 중요합니다. 대교 오염의 비정치화라는 논문에서 문제 특성론을 제기하면서 문제 특성에 따라 의제 설정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 특성이 뭐냐면요. 세 가지거든요. 문제 특성. 세 가지. 자, 하나는 이슈, 하나는 편익, 하나는 비용이에요. 세 가지. 이게 문제 3대 특성인데 이 문제 특성에 따라서 의제 설정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 문제가 부분적이냐 전체적이냐. 부분은 소수에게 이게 관련된다는 얘기고 전체는 다수하고 관련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슈라는 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안겨다 줄 고통이에요. 편익은 이득입니다. 이거는 손실 같은 거예요. 손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나